너만 없어지면 돼. 20년을 함께한 남편이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것도 차가운 시멘트 속에 생매장하려 했죠. 살아남은 건 기적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후부터 시작됩니다. 배신당한 아내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그리고 그 남편은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믿기 힘든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고층 아파트 단지, 이른 아침 바다를 바라보는 커다란 창가에서 한 여인이 식어가는 커피잔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가영, 25에 결혼해 20회를 한 남자와 함께 살아온 평범한 아내였습니다. 옆방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이 수능 준비에 여념이 없었고 남편은 건설사 현장 소장으로 성실하게 가정을 책임져 왔죠. 겉으로 보기엔 그 어떤 가정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가영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지금도 떨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남편과 저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남편은 건축학과 학생이었고 저는 문헌정보학을 전공했죠. 첫눈에 반한 건 아니었지만 그는 참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데이트 약속에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고 부모님께도 예의 바르게 대했습니다. 졸업 후 그는 중견 건설사에 취직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이어졌어요. 25의 제게 그건 당연한 수순처럼 느껴졌습니다. 결혼 생활 초반은 행복했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믿었어요. 남편은 현장을 오가며 밤늦게 돌아올 때가 많았지만 건설업이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아들이 태어나고 육아에 매진하는 동안 남편은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현장 대리에서 과장, 그리고 마침내 현장 소장까지 올라갔어요. 저는 남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가정이 안정적으로 꾸려지는 게 당연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남편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야근이 주 3회, 4회로 늘어났어요. 요즘 현장이 바빠서 그래. 조금만 참아줘.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현장 소장이면 책임질 게 많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남편의 표정이었습니다. 피곤해 보이기보단 뭔가 들떠 있는 것 같았어요. 눈빛에 생기가 돌았달까요? 그게 일 때문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세탁을 하다가 남편의 바지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가 나왔습니다. 마린시티 카지노 VIP룸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금액은 무려 300만 원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여보, 이게 뭐예요? 저녁 식탁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영수증을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아, 그거 거래처 사람들이랑 회식했어. 접대비야. 그의 목소리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며칠 후 또다시 영수증이 발견됐습니다. 이번엔 호텔 라운지였어요. 심야 시간대의 결제 내역이었죠. 또 회식이었어? 제가 물었을 때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당신이 건설업을 뭘 알아? 현장 일은 원래 이래. 그러곤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남편의 휴대폰은 늘 잠금 상태였습니다.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말이죠.
샤워할 때도 화장실에 가져가고 충전할 때도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놓았어요. 제가 옆에서 지나가기만 해도 재빨리 화면을 끄곤 했습니다. 왜 그렇게 숨기는 거예요? 제가 물었을 때 남편은 비웃듯 말했죠. 회사 기밀이 있어서 그래. 의심하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탁은 점점 침묵으로 채워졌습니다. 아들조차 분위기를 눈치채고 말수가 줄었어요. 엄마, 아빠 요즘 이상하지 않아?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답했죠. 괜찮아. 아빠가 일이 많으셔서 그래.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가영 고객님, 장도윤 씨 명의 대출 상환이 2달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으로 등록되어 계신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대출이요? 저는 보증 선 적이 없는데요. 상담원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고객님 인감으로 보증 서류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따져 물었습니다. 내 인감을 어떻게 쓴 거예요? 1억 5천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남편은 처음엔 시치미를 뗐다가 이내 화를 냈어요. 사업자금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곧 갚을 거야. 무슨 사업이요? 당신 월급쟁이잖아요. 제가 소리치자 남편은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시끄러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리곤 밖으로 나가버렸죠. 저는 남편의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서랍을 열자 빨간 봉투들이 쏟아졌어요. 모두 채무 독촉장이었습니다. 사채업체 이름이 찍혀 있었고 이자율은 월 5%가 넘었어요. 더 놀라운 건 제 인감이 여러 서류에 찍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이 몰래 제 인감을 사용한 거예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럴 수 있나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담당 형사님은 서류를 검토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입니다. 그리고 채무 내역을 보니 도박 관련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도박이요? 제가 되묻자 형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지노 영수증도 있고 사채 규모로 봐선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정식으로 신고 접수하시고 남편분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해 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에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며칠 후 받아본 내역서를 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엔 카지노, 호텔, 고급 주점이 반복적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액수도 엄청났죠. 한 달에 수천만 원씩 쓰고 있었어요.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형사님은 수사 공문을 카지노 측에 발송했고 카지노는 협조적으로 CCTV 영상을 제공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그 영상을 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화면 속 남편은 젊은 여자와 팔짱을 끼고 VIP룸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 회사의 경리 윤서연이었어요.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죠. 저 여자가 누구예요? 형사님이 물었습니다. 남편 회사 직원입니다. 격리로 일한다고 들었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사님은 화면을 멈추고 말했어요. 이건 단순 도박이 아니라 공모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회사 자금 횡령 여부도 확인해야 할 것 같네요. 저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배신했을 뿐 아니라 회사 돈까지 손댄 거예요.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도장 찍으세요. 남편은 서류를 보더니 비웃었어요. 이혼?
지금 내가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이혼을 하겠다고? 당신이 저지른 일이잖아요.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제가 말하자 남편은 갑자기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이혼은 없어. 당신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그의 목소리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남편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회사에서는 감사 조사가 시작됐고 남편은 자택대기 명령을 받았어요. 집에만 있던 남편은 술을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다 끝났어. 다 망했어. 그러다 갑자기 저를 붙잡고 말했죠. 당신만 이해해주면 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절대 안 돼요. 그날 이후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연락이 두절됐어요. 경찰에서도 그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죠. 저는 불안했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그가 없는 동안엔 평온했으니까요. 아들은 저를 위로하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우리끼리 잘 살아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제가 받자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가영 씨죠? 저는 윤서연이에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전화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남편분이 현장에서 다치셨어요. 많이 다치셔서 병원도 못 가시고 계세요. 무슨 소리예요? 남편이 어디 있는데요? 제가 다그치자 그녀는 울먹이며 답했습니다. 마린시티 외곽 공사 현장이요. 피를 많이 흘리고 계세요.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전화는 그대로 끊겼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직접 가야 하나?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의 인간적인 본능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차 키를 집어들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엄마 위험할 수도 있어요 라고 말렸지만 저는 이미 문을 나서고 있었어요. 차를 몰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병원에 안 갔을까? 왜 하필 그 여자가 전화한 걸까? 뭔가 이상했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린시티 외곽으로 차를 몰고 가는 내내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곳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이었어요. 남편이 전에 몇 번 언급했던 곳이긴 했지만 지금은 자택 대기 중인데 왜 거기 있는 걸까요? 의문이 꼬리를 물었지만 저는 계속 달렸습니다. 어둑해지는 하늘 아래로 공사장의 크레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현장에 도착하자 주변은 적막했습니다. 평일 저녁인데도 인적이 없었어요. 가림막 너머로 희미한 조명만 깜빡이고 있었죠. 저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보세요? 누구 없어요? 제 목소리가 텅 빈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자갈이 밟히는 소리만 들렸죠. 철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뒤에서 덜컹 소리가 났습니다. 돌아보니 문이 천천히 닫히고 있었어요. 누구세요? 제가 외쳤을 때 그림자 하나가 움직였습니다. 희미한 조명 아래 드러난 얼굴은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다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멀쩡했어요. 아니, 오히려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왔구나. 남편이 낮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엔 기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어디 다친 거예요? 피 흘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남편은 대답 대신 한 걸음씩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엔 삽이 들려 있었어요. 공사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삽이었죠. 하지만 그걸 든 남편의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뒷걸음질을 쳤어요. 경찰에 신고만 안 했어도, 회사에서 조사만 안 나왔어도 나는 괜찮았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당신이 다 망쳤어.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함정이었어요. 윤서연의 전화도, 남편이 다쳤다는 말도 모두 거짓이었죠. 저를 이곳으로 유인하기 위한 계획이었던 겁니다. 미쳤어요? 지금 뭐 하려는 거예요? 제가 소리치자 남편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너만 없으면 돼. 너만 사라지면 다 해결돼. 철문을 향해 뛰었지만 이미 잠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저를 향해 걸어왔어요. 바닥엔 시멘트 반죽이 담긴 통들이 놓여 있었고 물이 고인 자리마다 회색 가루가 떠다녔습니다. 당신 정말 미친 거예요? 나 아내예요. 제가 외쳤지만 남편은 귀를 막았습니다. 아내, 나를 경찰에 신고한 아내. 남편의 목소리엔 원망이 가득했어요. 횡령으로 고소당하고 집도 빼앗기게 생겼는데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그는 삽으로 시멘트를 퍼올렸습니다. 당신이 죄를 지은 거잖아요. 제가 소리치자 남편은 돌변했어요. 삽을 휘두르며 저를 벽으로 몰아갔죠. 저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자재들 사이로 몸을 숨기고 기둥 뒤로 돌았어요. 하지만 현장은 넓지 않았고 출구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소용없어. 여기서 나갈 수 없어. 그는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그때 제 발이 무언가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철근이었어요. 바닥에 쓰러진 저를 남편이 내려다봤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그는 시멘트가 담긴 통을 들어 올렸어요. 안 돼요. 제가 비명을 질렀지만 남편은 이미 시멘트를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반죽이 제 다리를 덮었습니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시멘트 속에서 저는 몸부림쳤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하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통을 가져와 또다시 쏟아부었죠. 이제 곧 끝나. 조금만 참아. 그의 목소리는 기묘하게 차분했습니다. 시멘트가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무게가 몸을 짓눌렀고 숨쉬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당신, 정말, 미친. 제가 가까스로 말하자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미친 게 아니야.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남편은 마지막으로 제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제 가방을 가져가고 휴대폰을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다행히 제 휴대폰은 바지 뒷주머니 깊숙이 있었고 시멘트 때문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무도 몰라. 당신은 실종된 거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경찰은 당신이 도망간 줄 알겠지. 빚 때문에. 남편은 현장의 조명을 껐습니다. 순식간에 어둠이 깔렸어요. 철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그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혼자 남겨졌어요. 어둠 속에서 시멘트는 점점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아무도 모르게?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울 수만은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어요. 반드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시멘트는 아직 완전히 굳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조금씩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죠. 시멘트가 피부를 쓸고 지나갔지만 참았습니다. 살기 위해선 견뎌야 했어요. 한참을 움직인 끝에 한쪽 팔을 빼낼 수 있었습니다. 반죽이 아직 무르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팔을 빼낸 저는 뒷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휴대폰이 있었어요. 화면은 금이 가 있었지만 다행히 켜졌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하는데 누구에게? 119, 아들.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기는 119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살려주세요. 마린시티 공사장. 제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고객님,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저는 간신히 주소를 말했습니다. 내비게이션 기록이 남아 있었거든요. 지금 출동하겠습니다. 그대로 계세요. 상담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놓지 않았어요. 혹시 남편이 돌아올까봐, 혹시 의식을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얼마 후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였어요. 여기요. 여기 있어요. 저는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생존자 있습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시멘트를 깨고 제 몸을 조심스럽게 끌어냈어요.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구급대원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 제 아들한테 연락. 걱정 마세요. 이미 연락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살아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용의자 신원 확인됐습니다. 남편 장도윤입니다. 경찰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즉시 숲에 들어갑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들은 울먹이며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엄마 괜찮아. 저는 아들을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온통 상처투성이었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저체온증과 화학 화상이 있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가까스로 대답했어요. 담당 형사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진술 가능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윤서연의 전화부터 남편이 저를 생매장하려 한 것까지 전부요. 형사는 노트에 받아 적으며 말했어요.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영장을 청구하겠습니다. 윤서연도 공범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 여자도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범행을 도왔으니까요. 유인 전화를 한 것 자체가 공범 행위입니다. 형사의 설명을 듣는 동안 저는 분노보다 허탈함을 느꼈어요.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저를 죽이려 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동안 지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난 날, 결혼식 날, 아들이 태어난 날. 모든 게 거짓은 아니었을 텐데 언제부터 이렇게 틀어진 걸까요? 제 잘못도 있었을까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죽임을 당해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담당 형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용의자 장도윤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현장에서 3km 떨어진 폐공장 주차장이었습니다. 체포는요? 제가 물었어요. 아직입니다. 차량 안에서 피 묻은 장갑과 의류를 발견했습니다. 증거 채취 중입니다. 형사는 비닐봉지를 보여줬어요. 그 안엔 남편의 작업복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멘트 자국이 선명했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입니다. 본인이 직접 범행을 실행했다는 물증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연은요? 어제 저녁 자택에서 임해 동행했습니다. 현재 조사 중입니다. 윤서연은 처음엔 모든 걸 부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부탁받아서 전화만 했다고 주장했대요.
하지만 통화 기록을 분석하니 남편과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게 드러났습니다. 오늘 저녁에 전화해 확실하게 유인해야 해 같은 내용들이었죠. 공범으로 보기에 충분합니다. 형사가 말했어요. 교사죄와 방조죄가 적용될 겁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여자도 결국 남편에게 이용당한 건지 아니면 함께 계획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어느 쪽이든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회사 감사팀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가영님, 죄송합니다만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가 물었어요. 장도윤 소장의 횡령건입니다. 회사 자금 2억 원이 빠져나간 게 확인됐습니다. 2억 원이라니. 제가 아는 빚은 1억 5천이었는데 더 있었던 거예요. 경리 윤서연이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의 계좌로도 3천만 원이 입금된 기록이 있습니다. 감사팀 직원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회사는 고소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모두요. 부인께서도 피해자시니 증인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는 당연히 협조하겠다고 답했어요. 남편이 저지른 일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사흘 후 남편이 검거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내 연녀와 함께 부산 외곽의 모텔에 숨어 있었대요. 카드 사용 내역과 CCTV로 추적했다고 했습니다. 체포 당시 저항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릎을 꿇고 울었다고 합니다. 형사가 전해줬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다고 했답니다. 부인이 죽었으니 이제 괜찮을 줄 알았다고요. 형사의 말에 저는 몸서리쳤어요. 정말 저를 죽인 줄 알고 도망 다닌 거였습니다. 만약 제가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는 아무렇지 않게 살았을 거예요. 그날 밤 아들과 단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를 용서할 수 있어?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끝났어. 우리는 살아남았고 진실이 밝혀졌어. 나는 아빠가 미워.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나는 절대 용서 못해.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내 감정은 내 거야. 미워해도 괜찮아. 다만 미움에 잡아먹히지는 말자.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퇴원 후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형사 재판을 동시에 준비해야 했어요. 변호사는 경력 있는 여성 변호사였는데 비슷한 사건을 많이 다뤄봤다고 했습니다. 충분히 승소 가능합니다. 증거도 명확하고 피해도 입증됐으니까요. 남편의 재산을 조회했습니다. 집 한 채와 차량, 그리고 적금이 조금 있었어요. 하지만 빚이 워낙 많아서 실제론 마이너스였죠. 재산 분할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채무 분담을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이었어요. 저는 남편 명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즉시 받아들였어요. 남편이 재산을 빼돌리는 걸 막기 위해서였죠. 계좌도 모두 동결됐습니다. 이제 남편은 한 푼도 마음대로 쓸 수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인감으로 맺은 보증 때문에 채권자들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돈 갚으세요. 당신도 보증인이잖아요. 사채업자가 집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그건 제 의사가 아니었어요. 위조된 겁니다. 저는 경찰 신고서 사본을 보여줬어요. 그래도 법적으론 유효하다고 하던데요. 사채업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상의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어요. 인감 위조로 맺어진 계약은 무효입니다. 승소 가능성 높습니다. 변호사가 확신했어요.
하지만 소송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채권자들의 독촉은 계속됐어요. 전화도 오고 문자도 왔습니다. 이가영 씨, 이자라도 내세요. 저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니까요. 한편 회사의 횡령 조사도 진행됐습니다. 남편은 지난 2년간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고 했어요. 방법은 허위 계약서 작성과 이중 장부였죠. 윤서연이 경리로서 일을 도왔고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완벽한 공모였어요. 경찰은 두 사람의 은행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남편의 계좌론 카지노와 사채 이자로 돈이 빠져나갔고 윤서연의 계좌론 명품 쇼핑과 해외여행 경비가 빠져나갔대요. 둘이 함께 호화 생활을 즐긴 겁니다. 형사가 말했어요. 저는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통화 기록, 문자 내역, 영수증, CCTV 영상, 병원 진단서까지. 변호사는 완벽하다며 만족했어요. 이 정도면 최고형을 구형할 수 있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2달 후였어요. 그동안 저는 심리 치료를 받았습니다. 트라우마가 심했거든요.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시멘트에 묻혀 숨이 막히는 꿈, 남편이 쫓아오는 꿈. 상담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들도 힘들어했습니다. 학교에서 소문이 퍼졌대요. 너 아빠 살인 미수범이지? 친구들이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아들은 며칠간 학교를 가지 않았어요. 엄마, 나 전학 가고 싶어? 저는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조금만 참자. 재판 끝나면 우리 새로 시작하자. 그러던 어느 날 윤서연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인이 합의를 원합니다. 합의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반성하고 있다고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사실 윤서연은 구속은 면했지만 출국 금지 상태였어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재판은 받아야 했죠. 그녀의 변호사는 계속 합의를 종용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합의는 성립될 수 없어요. 제 변호사가 딱 잘라 말했어요. 재판을 한 달 앞두고 저는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공익 제보 형식이었어요. 비슷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였죠. 기사가 나가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생매장하려 했다니 정말 끔찍한 사건이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어요. 여론은 남편에게 가혹했습니다. 당연했죠. 2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죽이려 했으니까요. 일부에선 남편도 빚 때문에 힘들었을 것이라며 동정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비난 일색이었습니다. 남편은 구치소에서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저한테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볼 이유가 없습니다. 면회를 가지 않은 건 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였습니다. 그 얼굴을 다시 보면 또 악몽에 시달릴 것 같았어요. 대신 남편이 쓴 편지가 전달됐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요. 읽어보니 변명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어요. 미안하다, 마가 씌었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 같은 말들. 저는 그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재판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법정에 서야 했어요. 남편과 마주쳐야 했죠. 떨렸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수 없었어요. 제가 직접 증언해야 진실이 밝혀지니까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엄마, 나도 같이 갈게. 고마워. 다음 날 아침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정 앞엔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가영 씨,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법정 안은 숨막힐 듯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어요. 피고석에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의를 입은 그의 모습은 초췌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수염도 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저를 죽이려 했으니까요. 검사가 일어나 공소장을 낭독했습니다. 피고 장도윤은 배우자 이가영을 살해하려는 목적으로 공사 현장에 유인한 뒤 시멘트로 생매장하려 했습니다. 또한 회사 자금 2억 원을 횡령했으며 피해자의 인감을 위조해 사채 1억 5천만 원을 끌어들였습니다. 법정은 술렁였어요. 공범 윤서연은 피고와 공모의 피해자를 유인하는 전화를 걸었으며 회사 자금 횡령을 방조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윤서연은 별도 재판을 받기로 해서 오늘은 출석하지 않았어요. 남편만 홀로 피고석에 앉아 있었죠. 재판장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 고개를 숙였어요. 인정합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저 겁을 주려고 시멘트로 생매장을 했다는 말입니까? 검사가 날카롭게 반박했어요. 증거 자료들이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공사 현장 사진, CCTV 영상, 병원 진단서, 제가 시멘트에 묻혀 있던 사진도 나왔어요. 방청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끔찍한 장면이었죠. 저조차도 그 사진을 보기 힘들었어요. 이어서 통화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윤서연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남편분이 다치셨어요. 빨리 오세요. 그리고 남편과 윤서연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들. 오늘 저녁에 전화해. 확실하게 유인해야 해. 끝나면 연락해.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였다며 정상 참작을 주장했어요. 회사에서 감사를 받고 가정이 파탄나면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반박했죠. 그렇다면 도박과 횡령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증인 신문 순서가 됐습니다. 제가 증인석에 올랐어요. 선서를 하고 앉는 동안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담담하게 그날의 일을 진술했습니다. 윤서연의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간 것, 남편이 삽을 들고 나타난 것, 시멘트에 묻힌 것. 하나하나 또렷하게 말했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죽는구나 생각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한테 이렇게 죽는구나.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이미 수없이 되뇌었던 말이었으니까요.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증인께서 먼저 경찰에 신고하셔서 피고인이 궁지에 몰렸던 건 아닙니까? 제 인감을 위조해 빚을 만든 사람은 피고인입니다. 신고는 당연한 거예요. 저는 똑바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 변호인, 피해자를 압박하는 질문은 자제해 주십시오. 재판장이 제지했습니다. 다음 증인은 구조대원이었습니다. 발견 당시 피해자는 허리까지 시멘트에 잠긴 상태였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을 겁니다. 그의 증언은 담담했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이어서 담당 형사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피고인 차량에서 피 묻은 장갑과 시멘트 묻은 작업복이 발견됐습니다. 범행 도구로 추정됩니다. 휴식 시간에 아들이 제게 물을 건넸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괜찮지 않았지만 아들 앞에선 강한 척해야 했습니다. 아들도 힘들 텐데 제가 무너지면 안 됐어요.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이번엔 회사 감사팀 직원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피고인은 2년간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회사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총액은 2억 원이며 윤서연이 이를 도왔습니다. 장부 사본이 증거로 제출됐어요. 남편의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횡령한 돈은 어디에 썼습니까? 검사가 물었어요.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했습니다. 카지노 출입 기록이 있습니다. 증인이 답했습니다. 화면에 카지노 CCTV가 재생됐어요. 남편이 칩을 쌓아놓고 게임하는 모습, 윤서연과 함께 VIP룸으로 들어가는 모습, 모두가 선명했죠.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도 할 말이 없는 듯 보였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재판장이 남편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줬습니다. 피고인 하실 말씀 있습니까? 남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봤어요.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너무 늦은 사과였으니까요. 처음엔 작은 빚이었습니다. 도박으로 조금 잃었는데 그걸 만회하려다 더 큰 빚을 졌습니다. 회사 돈을 쓰기 시작했고 돌이킬 수 없게 됐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는 말입니까? 네. 미쳤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검사가 최종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잔인합니다. 배우자를 살해하려 했고 회사와 가족을 배신했습니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검사는 징역 20년을 구형했어요. 변호인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재판장은 다음 기일에 선고하겠다며 재판을 마쳤어요. 저는 법정을 나서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였어요. 법원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가영 씨,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잠시 멈춰섰어요. 진실이 밝혀져 다행입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 뭐가? 저렇게 담담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게 나였으면 울었을 거야.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도 속으론 울고 있어. 다만 참는 거지.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어요. 재판이 끝나서인지 진실을 말해서인지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물론 아직 선고가 남아 있었지만 이미 결과는 정해진 것 같았어요. 2주일 후 윤서연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도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그녀는 법정에서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바라봤어요. 그녀도 공범이었으니까요. 피고인은 왜 범행에 가담했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장도윤이 부탁해서요. 사랑했어요. 윤서연이 흐느끼며 답했어요. 하지만 이가영 씨가 죽을 줄은 몰랐어요. 그냥 겁만 주려는 줄 알았어요. 전화로 유인한 건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윤서연의 변호인은 종범에 불과하다며 선처를 요청했어요. 하지만 검사는 범행을 도운 이상 책임이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은 길지 않았어요.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며칠 후 남편의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다시 법정에 섰어요. 이번엔 방청객이 더 많았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죠. 재판장이 입장하고 모두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장도윤, 앞으로 나오십시오. 남편이 떨리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갔어요. 재판장이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배우자를 살해하려는 명백한 의도로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피해자의 인감을 위조해 채무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고인의 반성도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엄숙했어요.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 장도윤에게 살인미수, 횡령, 사문서 위조 등의 죄목으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또한 피해자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배상하라. 재판장이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15년. 남편은 60이 넘어서야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판장이 제지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잘됐다. 당연한 결과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법정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윤서연의 선고 결과도 들었습니다. 징역 4년이었어요. 남편보다는 짧았지만 그녀도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법원을 나섰어요. 기자들이 또 몰려들었지만 이번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할 말은 다 했으니까요. 선고가 끝난 후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끝났지만 제 마음속 상처는 여전했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저 사람이 그 사건의 피해자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심리 상담을 계속 받았습니다. 상담사는 트라우마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어요. 천천히 회복하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 말을 믿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공사장만 지나가도 심장이 두근거렸고 시멘트 냄새만 맡아도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은 저보다 빨리 회복하는 것 같았어요. 학교에 복학했고 친구들과도 어울렸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들은 씩씩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속으론 힘들어한다는 걸. 어느 날 아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사 갈 수 있어? 왜? 여기 싫어? 아니, 그냥 새로 시작하고 싶어서. 저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이 집엔 남편과의 추억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저희는 집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행히 대출은 거의 없었어요. 집을 팔면 작은 전세라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에 매물을 내놨더니 생각보다 빨리 계약이 됐어요. 한 달 안에 이사를 가야 했죠. 짐을 정리하면서 남편의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옷, 시계, 책들. 저는 모두 버렸어요. 하나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아버지 사진을 모두 찢었어요. 이제 우리 인생에 저 사람은 없어.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새 집은 해운대에서 좀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바다는 보이지 않았지만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여기가 좋네. 아들이 방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응, 새로 시작하자. 저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사 후 저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사회로 나가는 거였어요. 결혼 전엔 도서관에서 일했는데 20년 만에 다시 일을 찾으려니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생활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여러 곳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대부분 나이 때문에 거절당했어요. 경력이 오래됐네요. 좀 더 젊은 분을 찾고 있어요.
같은 답변들이 돌아왔습니다. 낙심했지만 계속 시도했어요. 그러던 중 한 상담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일을 하실 의향 있으세요? 제가요? 저는 놀랐어요. 네, 이력서를 보니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피해자들은 같은 처지를 겪은 분의 상담을 더 신뢰합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제 상처를 다시 들춰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의미 있을 것 같았어요. 해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상담사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교육은 힘들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기억도 되살아났어요. 어떤 분은 남편에게 맞아 갈비뼈가 부러졌고 어떤 분은 아이들 앞에서 폭행당했습니다. 모두가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강사가 말했습니다. 상담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공감입니다. 피해자가 이해받는다고 느끼게 해주세요.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어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누군가 이해해 주길 바랐으니까요. 교육을 마치고 상담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상담자는 30대 여성이었어요. 남편에게 5년간 폭행당했다고 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요. 그녀가 울먹였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정말요? 그런 일을 겪으셨어요? 네, 그리고 살아남았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제 말에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상담 일은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는 게 놀라웠어요. 점점 상담 의뢰가 늘었고 저는 바빠졌습니다. 그게 오히려 좋았어요. 바쁘면 생각할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몇 달이 지나자 지역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피해자이자 상담사로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제 얼굴이 알려지는 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상담센터 센터장님이 설득했어요. 당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줄 겁니다. 숨어 지낼 필요 없어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 말에 용기를 얻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감동적이다, 용기를 얻었다 같은 댓글이 달렸어요. 상담 신청도 급증했습니다. 저는 바빠졌지만 행복했어요. 제 아픔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윤서연이 보낸 거였어요. 망설이다 열어봤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걸 망쳤어요.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용서를 바라진 않습니다. 다만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여러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 연민, 허탈함. 저는 편지를 찢지도 버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언젠가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남편에게선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들도 면회를 거부했어요. 아빠는 이제 없어.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이미 제 인생에서 지워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했어요. 엄마처럼 사람들을 돕고 싶어. 아들의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았으니까요. 1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게 변했어요. 새 집에 적응했고 일도 안정됐습니다. 아들은 대학 생활을 즐기고 있었고 저는 상담사로서 보람을 느끼고 있었어요. 물론 여전히 힘든 날도 있었지만 이제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아들과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해운대는 아니었지만 가까운 해변이었어요. 엄마, 행복해? 아들이 물었습니다. 응, 행복해.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 행복해. 엄마 덕분에. 아들이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걸었어요. 과거는 아팠지만 현재는 괜찮았습니다. 미래는 더 나을 거라 믿었어요. 상담센터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전국 가정폭력 예방 세미나에서 발표해달라고 했어요. 수백 명 앞에서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떨렸지만 수락했어요. 제 이야기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가고 싶었습니다. 세미나 당일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수많은 얼굴이 저를 바라봤어요. 심호흡을 하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가영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청중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제 이야기를 마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 사람이 다가와 손을 잡아줬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더 많은 곳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학교, 기업, 지자체. 저는 바빠졌지만 거절하지 않았어요. 한 명이라도 더 도울 수 있다면 기꺼이 갔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3학년이 됐고 저는 상담센터의 팀장이 됐어요. 제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과거의 피해자에서 현재의 조력자로 저는 제 역할을 사랑했어요. 어느 날 교도소에서 또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엔 남편이었어요. 3년 만에 처음 보내는 편지였죠. 펼치기가 두려웠지만 열어봤습니다. 가영아, 나는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어.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안다. 다만 민재에게 전해줘.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고. 편지를 읽으면서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은 후회였어요. 저는 편지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아들이 원하지 않을 게 뻔했으니까요. 상담 일을 하다 보니 비슷한 사례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남편의 폭력, 경제적 학대, 정서적 조종. 형태는 달랐지만 본질은 같았어요. 피해자들은 모두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라고 자책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가해자가 잘못한 겁니다. 당신은 피해자일 뿐이에요. 제 말에 그들은 울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20대 후반이었는데 남편에게 3년간 폭행당했다고 했어요. 도망치고 싶은데 아이가 있어서요.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이 때문에 참는 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에게 더 나쁜 영향을 줘요. 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아이는 엄마가 맞는 걸 보면서 자랍니다. 그게 정상이라고 배우게 돼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먼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쉼터가 있어요. 그리고 신고하세요. 법이 당신을 보호할 겁니다. 저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줬어요. 제가 겪어봤으니까요. 그녀는 일주일 후 다시 왔습니다. 신고했어요. 남편이 체포됐어요. 그녀의 얼굴엔 안도감이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되나요? 재판을 받을 겁니다. 당신은 증인으로 진술하게 될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그녀와 함께 재판 준비를 했습니다. 진술서를 쓰고 증거를 모았어요. 병원 진단서, 사진, 녹음 파일, 모든 걸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재판날 저도 함께 법정에 갔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습니다. 남편은 술만 마시면 저를 때렸어요. 아이 앞에서도 그랬어요. 재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결국 그녀의 남편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용감했던 거예요.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그녀를 보면서 과거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상담센터에선 저를 모범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피해자에서 조력자로 변신한 분이라고요.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저는 가능한 한 응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눴습니다. 한 잡지사에서 특집 기사를 쓰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생존자의 삶이라는 주제였어요. 기자가 집으로 찾아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회복하셨어요? 기자가 물었어요. 회복이 아니라 적응이에요. 저는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있어요. 다만 그걸 안고 사는 법을 배운 거죠.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하지만 살아야죠.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많은 사람이 공감했고 상담 신청이 폭주했어요. 저 혼자선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센터에서 상담사를 추가로 채용했고 저는 그들을 교육하는 역할도 맡게 됐어요. 상담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신입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공감이에요. 그리고 믿음. 피해자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어주는 거예요. 제 대답에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도 상담 일하고 싶어. 그래. 좋은 생각이네. 저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같은 길을 걷게 된 거니까요. 어느 날 뉴스를 보다가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교도소에서 병으로 쓰러졌다고 했어요. 간암 말기였습니다. 면회 오실 수 있나요? 교도관이 전화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아들도 거절했습니다. 아빠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면회 갈 필요 없어요. 저는 아들의 선택을 존중했어요.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과거를 정리하는 거니까요. 한 달 후 남편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교도소에서요.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났다는 사실만 받아들였어요. 장례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도소 측에서 물었습니다. 간소하게 치러주세요. 저희는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제 대답은 단호했어요. 마지막까지 남편과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담담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 응, 끝났어.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특별한 대화는 없었어요. 그저 평범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윤서연은 그 즈음 출소했습니다. 4년형을 다 채운 거였어요. 그녀가 상담센터로 찾아왔습니다. 만나주실 수 있나요? 망설였지만 만나기로 했어요. 궁금했거든요. 그녀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녀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계속 사과했어요.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사죄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미움보다는 연민이 들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려고요. 과거를 반성하며 살겠어요.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그러길 바라요. 당신도 피해자였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 만남 이후 윤서영과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미움은 저를 소모시킬 뿐이었으니까요. 상담센터는 점점 커졌습니다. 지부도 생겼고 상담사도 늘었어요. 저는 센터장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피해자였던 제가 이제는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사람이 됐으니까요. 어느 날 정부에서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가정폭력 예방에 기여한 공로로요. 시상식장엔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아들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축하해. 고마워. 무대에 올라 상을 받으면서 지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멘트에 묻혀 죽을 뻔했던 그날,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날, 처음 상담사가 됐던 날, 모든 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었어요. 저는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피해자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생존자로 그리고 조력자로 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넘어졌다면 일어서세요. 상처받았다면 치유하세요. 그리고 손을 내미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제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여러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감동적이었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 힘이 됐어요.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 나도 내가 자랑스러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낸 우리였으니까요. 그로부터 1년 후 저는 책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어요. 출판사에서 먼저 제안했지만 망설였습니다. 제 상처를 다시 들춰내는 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써야 한다. 책 쓰기는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과거를 회상하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밤마다 원고를 쓰면서 울었어요. 엄마, 괜찮아? 아들이 걱정했습니다. 응, 괜찮아. 이건 치유의 과정이야.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실제로 글을 쓰면서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묻어뒀던 감정들이 흘러나왔어요. 6개월 만에 원고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다시 파도처럼이었어요. 부서져도 다시 밀려오는 파도처럼 살아가겠다는 의미였죠. 편집자는 훌륭한 원고라며 칭찬했습니다. 책이 출간되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일주일 만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서점에서 사인회를 열었는데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선생님,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어요. 독자들이 말했어요.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이제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선생님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사인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제 이야기가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아픔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방송 출연 제의도 쏟아졌습니다. 토크쇼, 다큐멘터리, 라디오. 저는 가능한 한 응했어요. 더 많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으니까요. 한 토크쇼에서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시멘트에 묻혀 있을 때요.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제 대답에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극복했다기보단 받아들였어요.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으니까요. 대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집중했습니다. 진행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하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살아남는 게 중요합니다. 제 말에 관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방송 후 상담 신청이 폭증했습니다. 센터에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어요. 상담사를 추가로 채용했고 시스템을 확장했습니다. 온라인 상담도 시작했어요. 아들도 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랑 함께 일하고 싶어? 저는 기뻤어요. 아들과 같은 꿈을 향해 걷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어느 날 아들이 여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 그녀는 사회복지사였어요. 아들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그녀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이가영 선생님 책 읽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웃었어요.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5년이 흘렀습니다. 센터는 전국에 10여 개 지부를 두게 됐어요. 수백 명의 상담사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사장이 되어 전체를 총괄했어요. 정부에서 가정폭력 예방 정책을 만들 때 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이유였어요. 저는 피해자들의 실제 어려움을 전달했습니다. 쉼터가 부족합니다. 법적 지원도 미흡해요. 저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예산을 늘리고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예산이 증액됐고 법도 개정됐어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요. 피해자들을 위한 안전망이 넓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변화의 한 부분이 되어 기뻤습니다.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따뜻했어요. 하객들은 센터 식구들과 친구들이었습니다. 엄마, 행복해? 아들이 물었습니다. 너무 행복해. 저는 진심으로 답했어요. 며느리는 임신했습니다. 손주를 보게 된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할머니라니. 세월 참 빠르네. 저도 웃었어요.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예쁜 여자아이였어요. 이름은 뭐로 할까? 아들이 물었습니다. 희망이. 이희망. 제가 제안했어요. 좋아. 우리 희망이. 아들이 아기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희망이를 보면서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사는 세상은 더 안전하고 따뜻해야 한다고요. 폭력이 없는 세상,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요. 7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환갑을 맞았어요. 센터에서 작은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상담사들이 케이크를 들고 왔어요. 고마워요. 모두 돌아보니 기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났고 새로운 삶을 찾았어요. 피해자에서 생존자로, 생존자에서 조력자로.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소원 빌으세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어요. 모든 피해자가 희망을 잃지 않기를. 촛불을 끄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이 늘었고 머리엔 흰머리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살아 있었고 싸우고 있었어요. 8년째 되는 해 저는 국제회의에 초청받았습니다. 유엔에서 주최하는 여성폭력 예방 포럼이었어요. 세계 각국의 활동가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한국의 사례를 발표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해외에 나갔습니다. 뉴욕의 유엔 본부는 웅장했어요. 각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렸지만 당당히 연단에 섰어요. 저는 이가영입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영어로 발표했습니다. 통역사가 도와줬어요. 저는 남편에게 살해당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고 이제는 다른 피해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청중들은 숨죽여 들었어요. 발표를 마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 나라 활동가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당신은 영웅입니다. 당신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들의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회의 후 여러 나라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의 상담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는 요청이 많았어요. 저는 기꺼이 우리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국경을 넘어 연대하는 거였죠. 귀국 후 더 바빠졌습니다. 국제 자문 요청이 쏟아졌고 해외 강연도 잡혔어요. 저는 세계를 다니며 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아픔은 같았어요. 어느 날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사회공헌을 인정받았다는 이유였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고졸인 제가 박사 학위를요? 수여식 날 가운을 입고 단상에 섰습니다. 총장이 학위증을 건넸어요. 축하합니다. 이가영 박사님.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 희망이도 왔어요. 희망이가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재능도 없었어요. 다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 노력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도움을 청하세요.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 말에 청중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희망이는 초등학생이 됐고 아들은 센터의 부이사장이 됐어요. 저는 여전히 일했지만 예전보다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였죠. 어느 가을날 해운대를 다시 찾았습니다. 10년 만이었어요. 고층 아파트는 여전했고 바다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파도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지. 평온했던 일상이 무너진 곳. 하지만 그 무너짐에서 새로운 시작이 있었어요. 고통 속에서 희망을 찾았죠. 바닷가를 걸으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시멘트에 묻혀있던 그날, 구조된 날, 재판장에 섰던 날. 모든 순간이 제게 교훈을 줬어요. 살아있다는 건 기적이다. 벤치에 앉아 일몰을 봤습니다. 붉게 물드는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저는 평화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붙잡혀 있지 않았어요. 상처는 있지만 아물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엄마, 어디야? 해운대. 산책 중이야. 지금 갈게. 같이 저녁 먹자.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다시 바다를 봤습니다. 아들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희망이가 달려와 안겼어요. 할머니, 우리 희망이 보고 싶었어. 손주를 안고 바다를 보여줬습니다. 예쁘지? 네, 정말 예뻐요. 네 식구가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할머니, 바다가 왜 파도를 만들어요? 희망이가 물었어요. 파도는 부서져도 다시 돌아오거든. 할머니도 그렇게 살았어. 제 대답에 희망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직 이해하기엔 어린 나이였죠. 하지만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저녁을 먹으며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하는 거 있어?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후회? 글쎄, 아픔은 있었지만
그게 지금의 나를 만들었으니까. 후회보단 감사해. 감사? 며느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일도 못했을 테니까요. 많은 사람을 돕지도 못했겠죠. 아이러니하지만 그래요. 제 말에 모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이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 나였으면 못 견뎠을 거야. 너도 할 수 있어. 사람은 생각보다 강하거든. 백미러로 아들의 눈이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다음 날 센터로 출근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상담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공간을 사랑했어요. 희망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으니까요. 한 젊은 여성이 처음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겁에 질린 표정이었어요. 도와주세요. 남편이 저를.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천천히 말해보세요. 제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는 조금씩 이야기를 풀어냈어요. 남편의 폭력, 경제적 통제, 고립, 전형적인 가정 폭력 패턴이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제가 말하자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살아남았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제 말에 그녀의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상담을 마친 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오늘도 누군가를 도왔구나. 퇴근길에 서점에 들렀습니다. 제 책이 여전히 베스트셀러 코너에 있었어요. 다시 파도처럼 표지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한 독자가 책을 집어들었어요. 이 책 좋대요. 옆 사람에게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집에 도착해 책장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받은 상장들, 감사 편지들, 사진들, 모두 소중한 기억이었어요. 각각의 순간이 제 인생을 채웠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가정폭력 관련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가정폭력 신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과 지원 시스템도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도 화면에 나왔어요. 이가영 이사장은 피해자에서 조력자로 변신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리포터가 말했습니다. 제 인터뷰 장면도 나왔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도움은 있습니다. 화면 속 제가 말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이가영 선생님이시죠? 뉴스 보고 전화드렸어요. 상담 받고 싶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였어요. 물론이죠. 내일 센터로 오세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내일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겠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2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시멘트에 묻혀 죽어가던 순간. 제발 살려주세요. 그때 했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하늘은 제 기도를 들어줬어요. 살아남게 해줬고 새로운 삶을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은혜를 갚는 중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로요.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했어요. 악몽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감사함만 있었어요.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죠. 센터로 가는 길 공사장을 지나쳤습니다. 예전엔 심장이 두근거렸는데 이제는 괜찮았어요. 극복한 거였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어도 많이요. 센터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일정 확인하셨죠?
응, 오전엔 신규 상담사 교육, 오후엔 피해자 상담.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괜찮아. 이게 내일인걸.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정말 괜찮았습니다. 이 일이 힘들긴 했지만 보람 있었어요. 제 존재 이유였습니다. 교육실로 들어갔습니다. 신입 상담사 10명이 앉아 있었어요. 기대에 찬 눈빛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가영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하게 됐어요. 상담은 기술이기도 하지만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공감하고 진심으로 도우려는 마음이 중요해요. 제 말에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점심시간에 아들이 들렀습니다. 엄마, 같이 밥 먹자. 그래. 근처 식당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요즘 센터 분위기 좋아. 아들이 말했습니다. 다들 열심히 해서 그래. 나도 보람 느껴. 엄마, 언제까지 일할 거야? 할 수 있을 때까지. 아직 할 일이 많아. 제 대답에 아들은 웃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 오후 상담 시간이 됐습니다. 어제 전화했던 여성이 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멍이 얼굴에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저는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그녀는 2년간 남편에게 폭행당했다고 했어요. 도망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먼저 안전을 확보해야 해요. 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조치도 필요해요.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줬습니다. 쉼터 연락처, 변호사 정보, 경찰 신고 방법.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줬어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불안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함께 해나가요. 제 말에 그녀는 처음으로 웃었어요. 희미하지만 미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상담을 마치고 일지를 작성했습니다. 매번 상담 후엔 기록을 남겼어요. 다음 상담을 위해서였죠.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가방을 챙겨 나오는데 한 직원이 다가왔어요. 이사장님, 이거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편지였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감사 편지였어요. 선생님 덕분에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글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저는 편지를 소중히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런 편지들이 제게 힘을 줬어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중 몇 명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그들을 돕고 싶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계속 돕고 싶어.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고 저는 내렸습니다. 집 앞 공원을 지나는데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12년이 흘렀어요. 죽을 뻔한 날로부터 그 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살아서 다행이야. 혼잣말을 했어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살아남아서 다시 일어서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서 모든 게 기적 같았어요. 집에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혼자 사는 집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들 가족이 가까이 있었고 센터 식구들이 있었으니까요. 저녁을 간단히 먹고 책을 펼쳤습니다. 요즘 읽고 있던 자기계발서였어요. 매일 조금씩 나아지기. 제 인생 모토와 같았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지는 삶. 잠들기 전 일기를 썼습니다. 매일 쓰는 습관이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새로운 피해자를 만났고 희망을 줄 수 있었다. 감사하다.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기대됐어요.
매일이 새로웠고 매일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으니까요.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론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곳인데도요. 아마 마음속 파도 소리였을 거예요. 부서져도 다시 일어서는 파도처럼 살아가겠다는 다짐.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어요. 과거의 고통도 미래의 불안도 없었습니다. 오직 현재만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했습니다. 다시 파도처럼 속삭이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혹시 당신이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도움을 청하는 건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살아남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상처는 아물고 시간은 흐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파도처럼 부서져도 다시 밀려올 수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내일은 분명 더 나을 겁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고 공감되는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